안녕하세요. 고단했던 하루의 안식처가 되어줄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는 연구원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저는 요즘 커피에 빠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커피 마시고 난 후에 커피잔을 안 버리고 모아봤는데 퇴근 전까지 9잔이나 마셨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몸에 피 대신 커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쓴 걸 왜 마시는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거의 수혈받듯이 마시고 있네요. 그냥 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저의 인생에 커피의 지분이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좋아하시나요?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위로의 책입니다. 저번에 다루지 못한 좋은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매트 헤이그 작가님의 위로의 책. 완벽하지 않아도 나무는 나무. 완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사물의 이상적인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정부, 이상적인 모양. 완벽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연의 완벽한 정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사각형의 이상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완벽한 형태를 추상적인 영역에서 빼내어 최대한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정과 교육, 정의의 완벽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친구, 교사, 판사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좋은 말들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이자 레슬링 선수였으니 나는 그의 이론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하지만 넉넉한 통장잔고와 개인 트레이너가 있어야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인데 플라톤의 세계에서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 더 끔찍한 기분이 들 테니까. 내가 플라톤의 주장에 토를 달고 싸움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느슨하고 현실적으로 삶에 접근했다. 그는 본질적인 형태의 추상적인 세계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본질적인 형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나무는 이상적인 나무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무는 나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절대 추상적이고 완벽한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닿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다.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위안을 찾는 편이 훨씬 낫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도 않고 영원히 닿을 수도 없는 이상에 닿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고 가꿔야 한다. 가진 것을 보라. 이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머물러라. 완벽하지 않은 사각형, 못난이 나무가 되어라. 진짜 내가 되어라.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세상과 통해야 한다. 베토벤의 청각은 32살 무렵부터 빠르게 나빠졌다. 그는 자신이 느낀 좌절감을 편지에 적어 형제들에게 보냈다. 나날이 안 좋아지는 청각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일 뿐인데 남들이 자신을 악랄하고 고집스럽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또한 한동안 작곡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며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쓸 때 집필 기간이 오래 걸리자 스스로를 게으름뱅이라고 했던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편지에서 베토벤은 시골에서 양치기가 노래를 부르거나 누군가가 피리 연주를 할 때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한 일도 적었다. 그런 일들은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오직 음악만이 날 붙잡았다. 내가 만들어야 할 음악을 전부 다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으니까. 오직 음악만이 날 붙잡았다. 그래서 베토벤은 살았다. 청각장애가 심해져도 계속 음악을 만들었다. 흔히 월광 소나타라고 불리며 베토벤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자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피아노 소나타 14번. 피아노 소나타 14번은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작곡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든 이가 정작 그 음악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니 너무도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에겐 열정이 있었다. 찰스 디킨스부터 조지아 오키프까지 창작에서 위안과 목적을 얻은 감성 풍부한 예술가들이 많다. 피아노 교향곡을 작곡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 몰입해야 한다. 자기 밖에 있는 무엇이라도 괜찮다. 몇 년 전 나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리즈에 빠진 덕분에 불안을 잊을 수 있었다. 농담이 아니다. 호기심과 열정은 불안의 적이다. 깊은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뭔가 관심 가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당신을 우울증에서 끌어내줄 수 있다. 음악, 미술, 영화, 자연, 대화, 글, 뭐든 될 수 있다. 두려운 만큼 큰 열정을 찾아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세상과 통해야 한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 역사는 위안을 준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고 지금에 이룰 수 있도록 잘 살아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인류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견뎌낸 덕분에 오늘날 보다 나은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알게 된다. 혹시 넬리 블라이를 아는가? 그녀는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기자 중 한 명이었다. 사실 넬리 블라이는 필명이다. 그녀가 1864년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을 때 불린 이름은 엘리자베스 제인 코크런이다.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14명의 자녀들은 궁핍한 환경에 남겨졌다. 그래서 블라이는 돈을 벌러 나갔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여성이 드문 데다가 대놓고 무시당했던 시절, 블라이는 간신히 지역 신문사에 취직해 일주일에 $5를 벌었다. 하지만 육아나 살림 같은 분야의 기사만 쓸 수 있었다. 그래도 그녀의 칼럼은 큰 인기를 얻었다. 덕분에 좀 더 탐사보도에 가까운 기사를 쓸 수 있었고 이혼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실질적인 문제로 옮아갈 수 있게 되었다. 1887년 뉴욕으로 건너간 그녀는 유명한 신문 발행인 조셉 필리처를 만났다. 블라이는 그가 발행하는 출판물 뉴욕 월드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열정을 시험해보기 위해 악명 높은 여성 정신병원 블랙웩 아일랜드 정신병원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을 맡겼다. 위장하고 병원에 잠입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흥미를 사로잡았다. 한마디로 미친 척하면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라는 하숙집에 묵었고 피로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룻밤 꼬박 지새웠다. 그 다음에는 미치광이 연기를 시작했고 정신감정 후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목격했다. 환자들을 학대하는 직원들, 밧줄에 함께 묶여있는 정신적으로 아픈 여성들, 쥐가 득실거리는 병동, 썩은 음식, 더러운 식수, 같이 쓰는 목욕물, 딱딱한 의자, 잔혹한 처벌. 그녀가 또 재빨리 알아차린 사실은 많은 여성이 전혀 미친 것 같지 않은데도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블라이는 아무리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몇 시간 있으면 미쳐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미친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직원에게 혹시 연필을 가져갔는지 물어보는 것 등 그녀가 하는 모든 정상적인 행동이 미쳤다는 증거로 취급받았다. 분별 있게 말하고 행동할수록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그녀는 병원 직원들이 상태가 가장 심각한 환자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뉴욕 월드가 열흘 후 병원 측에 사실을 밝히고 블라이를 퇴원시키라고 했다. 너무나 끔찍한 임무였다. 하지만 블라이는 그곳의 실상을 목격한 경험을 글로 쓰면서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에 대한 미국 대중의 관점을 바꾸는 데 이바지했다. 그녀가 2부에 걸쳐 쓴 기사 정신병원에서의 열흘이 발표된 후
그 병원을 담당하는 주 정부의 부서가 예산을 100만 달러로 올렸다. 더 인상적인 사실은 공공자선 및 교정부가 그녀의 조언을 채택했고 그 결과 몇 년 후에 그 정신병원이 폐쇄됐다는 것이었다. 넬리 블라이는 유명해졌고 치열한 잠입 저널리즘의 새 시대를 열었다. 그녀는 여러 극적인 사건들을 취재했다. 처음에 피츠버그에서 쓴 살림 기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정부의 부패에서 아기 매매 스캔들까지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1889년 그녀는 2만 4천 마일에 이르는 세계 일주를 지을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필리어스 포그가 세운 가상의 기록을 깨고 72일 만에 해냄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그 여행에서 그녀는 파리에서 줄 베른을 만나고 중국의 나병 환자 수용지를 방문하고 수에즈 운하를 따라 여행했다. 배와 기차로 여행했고 가끔 당나귀도 탔다. 세계 일주를 할 때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이기려고 뛰어들었지만 그녀는 그 여행을 시합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쓴 기사는 여행이 주는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깊이 음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항상 안개가 좋았다. 눈부신 한낮의 햇살 속에서는 도무지 성의 없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준다.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여성 기자로는 최초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분쟁 지역을 방문했고 영국 스파이로 오인돼 체포되기까지 했다. 다행히 곧 풀려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론상, 배, 아이스크림 가게,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그녀의 이름을 딴 것들이 수없이 많다. 날카로운 연필과 그보다 더 날카로운 정신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증거다. 그녀는 말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는 에너지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녀는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을 전부 거부하고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나쁜 하루를 좋게 만드는 방법. 일어난다. 씻는다. 옷을 입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인다.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둔다. 산책하러 나간다. 스트레칭을 한다. 다리를 벽에 댄다. 날이 좋으면 햇볕을 쬐다. 마당, 공원, 들판, 초원, 숲, 가능하면 초록의 자연으로 나간다. 깊고 느리게 의식적으로 호흡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취소한다. 할 수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요리 과정에 집중해 본다. 요리는 최고의 적극적인 명상법이다. 해가 진 후에는 인공적인 푸른 조명을 피한다. 나쁜 생각을 회피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은 더 빨리 지나간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본다. 보기 전에 언제까지 보고 싶은지 정하고 그때까지만 본다.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든다. 잠들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그냥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좌절을 흘려보낸다. 가장 소중한 풍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스티븐 켈러에는 1981년 76일 동안 대서양에서 표류했다. 그는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범선 나폴레옹 솔로호로 항해를 떠났다. 코널에서 안티과로 가는 향해 7일째에 접어든 날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그의 범선이 고래와 충돌했다. 물에 잠긴 배는 곧바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켈러해는 공기 주입식 구명 보트를 타고 탈출했다. 숨을 참으며 다시 범선까지 다이빙해서 소량의 식량, 항복도, 조명탄, 작살총, 침낭 등 필요한 물품을 가져왔다. 그 후에는 범선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그의 위치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서쪽으로 1300km 지점이었지만 반대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가진 물과 식량으로는 며칠밖에 버티지 못할 게 분명했다. 그는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고 태양열 중력기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먹을 물을 얻었다.
중류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되기까지도 며칠이나 걸렸다. 그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여러 번 맞이했다. 예를 들어 14일째에 배를 발견하고 조명탄을 켰을 때 배가 자신을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배를 발견했지만 번번이 눈에 띄지 못했다. 게다가 항로 남쪽에서 점점 더운 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에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배고픔, 목마름, 더위, 바닷물로 인한 피부염증. 나중에 그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었다. 상어의 계속되는 위협뿐 아니라 머릿속 생각까지 그를 괴롭혔다. 그는 2012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가 후회됐다. 나는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사업, 심지어 항해도 전부 실패했다고 느꼈다. 이 시련을 헤쳐나가 꼭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50일이 지났고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망가진 고무보트에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려고 일주일 이상 했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하지만 간신히 자신을 추슬러 임시로나마 보트를 고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태양열 중류기가 고장났다. 물이 3병밖에 남지 않았으니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는 생각에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체중도 3분의 1이나 줄었고 이제는 쥐어 짜낼 힘도 없었다. 조명탄과 횃불도 구조 시도로 이어지지 못했다. 저 바다에서 길 잃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느껴졌다. 그러다 그가 바다로 내던진 생선 내장 때문에 바다새들이 보트 위를 맴돌게 되었다. 과델루프 제도에 있던 어부들이 이 바다새들에 주목했다. 어부들은 켈러헨이 고무보트에 탄 지 76일째 되는 날 그를 발견해 해안으로 데려갔다. 그는 결국 병원에서 회복됐다. 비록 너무 무섭고 끔찍한 시련이었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켈러헨은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항해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책, 표류, 바다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열악한 생활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소중한 풍요를 내게 선물했다. 고통, 좌절, 굶주림, 갈증 또는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시련 속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맑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지옥에서 바라본 천국의 풍경이었다. 힘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에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삶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고트피쉬가 알려준 자연의 법칙. 촉수과에 속하는 골드쉐들 고트피쉬는 크기나 습성이 노랑 촉수와 비슷한 아름다운 황금 물고기다. 녀석들은 하와이 인근에서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대형 포식자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 다이버들은 골드쉐들 고트피쉬와 똑같이 노란빛이 도는 황금색이지만 크기가 훨씬 더 큰 물고기가 같은 해역에서 헤엄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다이버들이 물고기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게 실은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8마리 정도의 평범한 골드쉐들 고트피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물고기는 위협을 느낄 때 여럿이 모여 완벽한 물고기 모양의 패턴을 이루어 헤엄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생명체가 함께 모여 헤엄쳐서 연약함을 감추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다. 인간도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해마다 일어나는 인권투쟁, 재앙, 유행병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여준다. 이웃이 이웃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연합국이 연합국에 도움을 받는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다.
단결은 자연의 법칙이다. 비가 그칠 때까지 항상 긍정적이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 슬픔, 분노가 느껴진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비더러 멈추라고 한다고 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냥 쏟아지게 놔둬야 할 때도 있다.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흠뻑 젖어도 당신과 비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머릿속의 나쁜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비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버티며 기다리라. 너 자신이 되어라. 세상을 바꾼 칼 하인리히 울리히의 용기. 너 자신이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흔한 조언이 아닐까. 하지만 그 말대로 하기란 절대 쉽지 않고 불가능할 때도 있다.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 때문에 오명이나 범죄를 당한다고 상상해봐라. 1830년대 독일의 한 10대 소녀는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당연히 소녀는 그 사실을 숨기거나 억누르려 했을 것이다.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소년 칼 하인리히 울리히는 30대 후반인 1862년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자신이 남성에게 끌리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울리히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후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성적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썼지만 곧 본명을 당당히 드러낸다.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옹호하는 그의 글은 끊임없이 법과 충돌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미네네 독일 법 학자위원회 앞에 서서 반동성애자법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엄청나서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동성애자 권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인정받지만 울리히의 삶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와 캠페인, 그 자신의 정체성조차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가 쓴 책은 작센과 베를린, 프로이센 전역에서 금지되고 경찰에 압수됐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동성애자의 권리라는 주제에만 국한되지도 않았다. 그는 하노버 합병 후 프로이센의 통치에 반대해 수감된 적도 있다. 나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이탈리아 남부로 옮겼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계속 책을 쓰고 자비로 출판한다. 오늘날 그가 남긴 유산은 어마어마하다. 로버트 비치 교수는 울리히가 세상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이라고 했다. 독일 전역에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 국제 LGBTI 법률협회는 그의 이름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울리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따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벌받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생애가 끝나갈 무렵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오랫동안 나나 나 같은 사람들에게 도구주의판 유령과의 싸움에 직접 나설 용기가 있었다는 데 대해 나는 죽는 날까지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모든 행복을 거부당하고 자살로 내몰렸다. 나는 대중의 경멸이라는 괴물이 날린 첫 번째 타격에 용감하게 맞섰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념이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범죄를 가하는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울리히처럼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맞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오명을 쓰거나 소외당하거나 진실을 배척당해 본 적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광과 위안을 준다. 삶의 흐름. 현재 나의 우울증은 많이 회복됐지만
그 문은 절대 완전히 닫히지 않고 항상 약간 열려 있다. 가끔 유령처럼 가까이에 있는 게 느껴진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예전에 나는 뭐든 둘 중 하나라는 어두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믿음은 무척 위험하다. 조금이나마 우울감이 느껴지면 다시 아팠던 시절로 돌아갈 거란 생각에 불안하고 우울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말은 씨가 된다. 아프다고 믿으면 진짜 아프게 된다. 건강, 특히 정신 건강은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경증에서 중증 질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름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무엇이다 라고 확실하게 정의하고 이름표를 붙이기가 어렵다. 게다가 정신건강은 한 번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살아있는 한 계속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한편으론 위안이 되기도 한다. 나쁜 감정과 기억이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지만 돌아오더라도 그 순간이고 변화무쌍한 본질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면 저항을 계속 만난다. 하지만 생각이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강이 만들어진다. 좋은 슬픔.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부드러운 슬픔을 느낄 때가 있는가? 잃어버린 과거나 빼앗긴 미래에 대한 향수처럼 안타까우면서도 따뜻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슬픔 말이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슬픔들. 삶에는 좋은 슬픔도 있다. 물속으로 뛰어들기.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살지 않는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1년의 현재만 있을 뿐 현재가 계속 이어진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주는 명상법과 온라인 웹사이트가 넘쳐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에밀리 디키스는 영원히 현재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에 머문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과거를 애도할 때도 우리는 현재를 산다. 기억하거나 꿈꾸는 일을 오직 현재의 도구를 이용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오늘만 존재한다. 어제도 내일도 오늘이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물론 다른 것도 의미한다.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초조해하거나 엄지가 아프도록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지 않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모든 파도에 뛰어들어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솔직히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매 순간을 심오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담만 보탤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경험상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것과 가장 가까웠던 경험은 자살 충동이 들 만큼 우울증이 심했을 때였다.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울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모든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시간의 파도로 뛰어들 때마다 익사할 것만 같았다. 물에 잠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무신경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나은 미래로 달려가거나 과거로 도망치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에 머물러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완전주의자라는 사실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가만히 앉아 그냥 존재하지 못한다. 답장 없는 이메일, 미납 청구서, 달성되지 않은 목표.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만 있을 수 있을까? 성취하기 가장 어려운 꿈은 이루지 못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꿈이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불완전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 기억과 야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 또는 가상의 자아와 비교하지 않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자유롭게 순간을 그저 맞이하는 것이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이 이메일을 보고 호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커다란 섭리 안에서 볼 때 이 이메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일을 다 끝내지 못했어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인자한 어머니처럼 머리카락을 어루만져주는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바닷가나 호숫가에 누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의 얼굴에 햇살이 비치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행복하게 달콤한 포도를 먹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평온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으니까요.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훌륭한 시처럼 좋은 글을 느긋하게 음미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의 가치는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가치 있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이 점프할 수 있거나 식스팩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를 일구었거나 친절하거나 셀카를 찍었을 때 돋보이거나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악보 없이 피아노로 엘리제를 위하여를 칠 수 있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소중한 데는 이유가 없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은 물이 가득 찬 컵이다. 당신이라서 소중하다. 항상 그걸로 충분하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하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셋, 상처를 준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풀기 때문에. 넷, 고통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섯,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섯,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일곱, 행복은 모든 걸 다 끝마쳐야만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덟,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홉, 아픈 기억을 피하려고 지금 이 순간을 밀어내기 때문에. 열, 행복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갑옷을 벗을 시간. 감정의 갑옷이 실제로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지 않은지. 존재하는 한.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다. 존재한다는 게 당신이 가진 가치이다. 당신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다.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다. 지위나 인기, 멋진 몸매, 멋진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재 자체가 바로 당신의 가치다. 모든 아기가 그렇듯이 당신은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가치는 어른이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존재하기에 가치 있다. 촛불 켜기. 어두우면 자신이 가진 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게 사라진 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다. 촛불을 켜듯 희망의 불을 붙이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이 그저 숨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소중한 것.
현재는 알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추상적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는 건 아직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지금 가장 소중한 걸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고통은 참는 게 아니다. 실수로 다리에 불이 붙은 적이 있다. 16살이던 해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엔 늘 그랬듯이 애플 사이다를 잔뜩 마셨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고 마당에서 파티를 했다. 노팅엄셔의 겨울이 그렇듯 추운 밤이라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 어쨌든 내가 너무 불 가까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사람들이 내 다리를 가리키며 마구 소리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바지가 타고 있었다. 친구들까지 합세해 얼른 다리를 두드려 불을 껐다. 하지만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다. 친구네 집 안으로 들어가 다리를 살폈다. 왼쪽 허벅지 3분의 1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진물이 흘렀다. 징그러웠다.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물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10대의 창피함과 자의식이 고통보다 컸기 때문인지 구급차를 불러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잠도 오지 않았고 온 신경이 집중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10km나 되는 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 기차 선로를 따라 절뚝거리며 걸었다. 애플 사이다의 취기가 사라지자 고통이 극심했다. 혼미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계속 직진하면 괜찮아질 거야. 중간에 멈추기까지 했다. 앉아서 눈을 감았다. 화물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절대 집까지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갔다. 집에 가자마자 상처를 본 누나가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하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했다. 고통스러울 땐 절대 참아서는 안 돼. 의사가 말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자살 충동이 심해졌을 때 그 말이 떠올랐다. 고통은 당장 조치해야 한다. 없는 척 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 것. 아이에게 쓸모없다고 말하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세상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는다면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행동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무조건 좋다와 나쁘다로 나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친절이 필요하다. 부분적인 행동으로만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쿨하게 말고 따뜻하게. 멋져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 마라. 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마라. 인생은 쿨함이 아닌 따뜻함이다. 사람이 쿨해지려면 생명이 다해 온기가 식었을 때에 가능하다.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삶은 따뜻해야 한다. 자유와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의 법칙은 확률론이다. 가장 작은 입자 사이에서도 완전히 예측 가능한 일이란 없다는 뜻이다. 불확실성. 완전히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결정론은 양자 현실 앞에 큰 패배를 맛본다. 불확정성 원리를 내놓은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초기 조건을 전부 알아도 파도와 입자의 행동을 확실히 예측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카오스 이론은 날씨처럼 규모가 큰 무언가라도 절대로 완전히 예측할 수 없음을 설명해준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해가 쨍쨍해서 놀란 적이 얼마나 많은가? 마찬가지로 신경학자들은 뇌와 그 안의 신경세포의 구조가 무작위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 우주, 자연, 환경,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불확실함이다. 기회가 들어갈 자리가 항상 있다는 뜻이다. 뭔가 달라지거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 수 없는 요소를 어느 정도 수반한 변화가 일어난다.
벽에 갈라진 틈새로 내리쬐는 빛, 허리케인, 뇌세포. 본질적으로는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가능성 그 자체다. 두려움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게 확실하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미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열려있으며 자유롭다. 삶의 미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다움을 목표로.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려고 하면 항상 실패할 것이다. 자신이 되려고 하자. 나처럼 보이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생각하려고 하자. 나다움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사람들이 비웃어도 개의치 말자. 네, 이렇게 매트 헤이그 작가의 위로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삶의 교훈을 얻게 되는 책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서점에 가서 한눈에 들어오던 책 제목 때문에 읽게 된 책인데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쁜 현대인들에게 해주면 너무 좋은 글귀들이 많은 책입니다. 영국 작가라서 대한민국 정서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며 잠시나마 고민했던 제가 굉장히 창피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시 좋은 말은 나라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역시 이 책으로 인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책 읽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